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아직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지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부원장이신 이종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종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관입니다. 네. 자, 우리 이종관 교수님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어떤 이민 문제 여기를 또 특별히 전공하신 분이고요. 자, 지난 7월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2025년 인구보고서 출간했습니다. 자,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10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7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그 전망을 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국가 소멸이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긴 해요. 이게 예. 이제 현실화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서울 인구보다 지금 인구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수도권 밖의 도시들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는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예컨대 네. 대한민국. 네. 와, 무서운데요. 무시무시한데요. 자, 저출생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인구 비율 20%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데 스웨덴 42년 걸렸는데 대한민국 불과 8년 걸렸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빠른 이유 역시 뭐 초저출생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저출생이 왜 나타났냐? 그러면 사실은 예상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빨리 경제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경제 발전을 한 대가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은 증가를 했는데 네. 이제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중화학공업이나 조선업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해서 외벌이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경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혁신 산업이 됐고 근데 좋은 일자리의 수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이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연금 문제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인구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이야 이제 뭐 노인 한 명당 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양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말씀하신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면 네.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이제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개인화돼가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뭐 산업 구조 변화도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거 그게 좀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5169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30대 후반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에게 결혼하라고 했더니 요즘은 비혼인 친구 많다며 자기도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네요. 손자를 안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하셨군요. 아유 우리 중장년들이 많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문화적으로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아까도 뭐 유령 도시 말씀하셨는데 지방 소멸하면 유령 도시 늘어나고 또 독신 가구 늘게 돼서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도 뭐 더 전체적으로 보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자, 우리 이종관 교수님이 보시기에 고령화
저출생이 불러올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 어떤 것이 제일 우려됩니까? 제일 우려된다기보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네. 지역적으로 되게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분리된다. 예. 노인만이 사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생길 수 있을 어떤 지역은 거라고 노인만 살고 네. 어떤 지역은 젊은 사람만 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규모, 인구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네. 결국은 예를 들면 자녀를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만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노인분들 많은 지역은 노인분들이 또 누려야 될 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이제 의사소통도 단절이 되고 지금도 네. 이제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굉장히 이제 사회 통합 같은 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2025 인구 보고서는 젊은이들의 사회 인식도 다뤘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결혼 출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해 보니까 결혼 키워드로는 사랑보다는 돈 혹은 집이 더 비중 있게 언급됐고요. 아울러서 출산 육아 관련 글에서는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저출생 이거를 볼 때 아까 말씀한 어떤 구조적인 산업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 얘기도 하셨지만 좀 이렇게 그 개인화돼 가고 그런 인식도 많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자녀도 안 낳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의 의사결정인데 그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서 누리는 행복이 네. 아이를 낳아서 발생되는 비용보다 더 커야지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아이로 인한 기쁨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이제 경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변에 다 안 낳다 보니까 뭐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용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런 행복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이 네.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가족 구조가 다양화해지고 있지만 복지 정책과 제도는 아직 전통적인 가정 모델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 보면요. 결혼 외에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동거 커플 외국인들에 대한 제도 다소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출생을 얘기할 때 결혼이랑 출산을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출산이 혼인 신고를 이루어진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흔히 정상적은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간 보편화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네네, 출산, 맞습니다. 자녀 뭐 이 얘기로 네네, 정상이라는 맞습니다. 뜻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도적인 미비도 일부 존재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거 커플이라든지 예.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정들은 각종 주거나 세금, 뭐 양육 정책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제도적인 미비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그럼 근데 이분들을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돼가고 있는데 비중으로 볼 때도 그 부분은 뒤에서 여쭤보고요. 예. 자, 근데 이런 추세 속에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낮은 건데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여하튼 2023년에 0.72명보다는 0.03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 출산율 반등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나 어떤
통계적 착실할까요? 뭐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주 살짝만 고개를 네. 든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는 크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크게 세 가지 정도 효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때 아무래도 결혼을 굉장히 많이 미뤘습니다. 결혼식 그렇죠. 자체를 미뤘기 때문에 예, 예.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지연됐던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부 다양한 이제 저출산 기본 계획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나면 그거에 대한 좀 엄밀한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 저는 제조업 경기랑 굉장히 그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 2010년대 후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선업에서 일하던 청년 남성들이 사실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뭐 조선업이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청년 남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주목하셨군요. 올해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뭐 크게 정책 과제별 분야 보면 양육과 돌봄,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 교육 및 일자리,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이렇게 이제 분류돼서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교수님은 이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각지대도 존재를 하고 이제 추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유의미하게 반등하기에는 조금 네. 역부족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양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조금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좀 질적으로 많이 자라서 네. 한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약간 추가 대책이랄까, 또 이제 한 해 한 해가 막 상황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거를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뭐 그 동거 커플이나 네, 외국인 네.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도 너도 나도 이제 대책 내놓고 막 1억씩 주고 막 돈으로 주로 이제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자, 근데 이게 뭐 각 지자체에 막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인 연구를 해라 이렇게 다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구조나 제도적 변화,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과연 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곤 하는데,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조여가면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인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정확히 사후 평가를 하고 실제로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이제 식별을 해서 네. 그 근거를 기반으로 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초고령 사회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상향 조정하자, 이런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초고령 사회 되니까 노인 관련 복지 지출 급증하면 이걸 어떻게 예산으로 바칠 수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노인 연령 기준 올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그 연령 그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이제 65세에 맞춰서 연금 수급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책에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 무료 승차 같은 그게 것들도 제일 와닿아요. 예, 예. 지하철 그러니까 무료. 그런 거 지하철만 생각해도 사실
그 정책을 폐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겠죠. 취약계층 그 노인들의 어떤 연령대별로 어떤 사각지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가장 알기 쉬운 예에서 볼 때 지하철 요금 65세부터는 이제 무료인데 예. 그걸 더 올렸을 때 사람들의 상실감. 네. 그럼 이게 그게 간단치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올리는 게. 예산 줄이는 데는 쉬울지 몰라도 그렇죠.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국내 이주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24년에 265만 명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 누가 봐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고 최근엔 이민청 신설 논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민청 신설 문제가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그 외국인 혹은 이민 정책이 네. 대부분이 이제 단기 외국 인력 중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비어 있는 일자리를 네. 채우기 위해서 잠깐 데려와서 그것만 잠깐 메우겠다라는 예. 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체류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게 되고요. 예. 또 뭐 유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이 외국인 정책에 그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네.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양적으로 증가할 부분은 외국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민청이 될지 혹은 네. 다른 부처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독립적인 청이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연옥님이 지금 같은 추세면 젊은 세대는 노인이 되었을 때 복지를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 우리가 사실 생산 가능 인구 우리 자체적인 국내 그 인구로만은 지금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민은 장려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양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네. 지금 외국인 혹은 이민자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은 장려해야 된다는 이제 그걸 베이스에 깔고 제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점점 더 우리 이종관 교수님의 전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주 외국인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비중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아마 정책도 그렇고 제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일자리 메꿔주고 그냥 몇 년 쓰다가 너희 뭐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뭐 다시 메꿔주고 이런 일회용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그렇게 그런 역할 수단 정도의 인식이 좀 머물러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도적인 미비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종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자를 받는 것도 네.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의 이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외국인을 급속도로 받기보다는 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제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제도의 대표적인데 예. 이 제도 자체가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에 깔린 전제가 정주화를 막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 남고 싶은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미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면 훨씬 그 위험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새로 사람을 막 많이 늘리기보다 이미 여기 머물고 싶은데 돌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정착을 유도하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새로 막 유입시키고 받으면 약간 또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미 머물고 있는 200 몇십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우리 몇 년 일했는데 돌아가야 되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좀 또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근로에 대한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인데 실제로 이게 좀 뭐 이게 체계적인 연구가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외국 노동자들이나 인력 중에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조사나 뭐 설문조사나 그런 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남기 예.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국적을 취득하는 거에 앞서서 네. 일단 안정적으로 조금 여기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매번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그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급선무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자, 그 비자 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한 스텝 이 논의를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떤 그 단일 민족 이런 걸 오랫동안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국민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광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까다로운 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단일 민족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은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와는 상관없이 뭐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든가 아니면 범죄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분들이 이미 정착을 해야 네.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 친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내 가족이 이미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좋은 사람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1단계는 우리 나라에 와서 안정적으로 지금보다는 뭐 맨날 비자 갱신 또 해야 되고 또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만약에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네. 고용허가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네네.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와 있어야 되고 네. 이제 비자가 바뀌어야지 이제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럽 국가들은 이민 장려를 통해서 인구 감소 문제에 그동안 대응해 왔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어쨌든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고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외국 사례 중에 우리가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이민 선진국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민자들이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민자가 들어오는 거 우리는 이제 노동력만 생각하고 받게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늘려가야 되지만 조금 좋은 사람들 차근차근 정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그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늘리는 거는 추세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사회적 갈등 요소를 이렇게 제어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부원장이신 이종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종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